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리지널 러시아제가 실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끊임없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을 해요.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실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주고 뭐 무기를 줬다고 하는데 그거 줘서 잘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때문에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의 형태를 보고 적을 판단하는 AI가 있어요. 저게 어느 나라의 무슨 탱크지? 이게 러시아제 탱크 같아. 그 지역으로 로켓탄이 쏟아져 나가요. 러시아군 전차들이 다 박살나는 거죠.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내 위치를 정확히 쏟아져. 또 하나,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고급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적의 통신 장비를 음성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어느 통신 주파수가 한쪽에 집중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 또 미사일을 쏴요. 로켓탄을 쏴요. 러시아가 생각보다 디지털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무기체계 단말기를 달아요. 이걸 많이 못 달았어요. 이거는 뭐 중국이 뭐 와다다다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안에 대만 점령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요, 상륙작전을 해요. 근데 군사작전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상륙작전. 그리고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샤르레 군사연구소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2022년에 유명해지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2022년에 유명해졌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영상을 꽤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알아보시는 분 있었어요. 버스에 보면 대신다고. 전혀. 국방TV가 낳은 아들이다. 국방TV가 낳은 아들이다.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1위 미국, 그리고 그 뒤를 쫓는 2위 중국, 두 나라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군사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한테 안 되죠. 다만 중국도 뭐가 있냐면 ICBM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핵무기를 배제하고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다라고는 아직 중국제는 많이 힘들어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중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J-20이라는 게 있죠. 실전 배치가 된 게 2015년, 16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F-22가 실전 배치된 게 2002년이고 그 전부터 연구 개발하고, 그렇다면 2015년에 나온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가 2002년에 실전 배치된 F-22 랩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냐. 업계에서 보는 거는 항공기 군사 기술력은 1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제 무기 카피가 굉장히 많은데 오리지널 러시아제가 실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물론 중국은 국방 예산에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해요. 지금 이 과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 규모가 미국의 90% 수준, 거의 따라갔거든요. 엄청난 돈을 얘네들이 여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중국제 무기가 서방을 비롯한 이런 무기 체계 시스템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끊임없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을 해요. 4차 산업을 전쟁에 적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어요. 이른바 모자이크전이라는 건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주고 뭐 무기를 줬다고 하는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쓸만한 무기는 몇 개 안 줬는데 이것을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봐야 돼요.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뭐 하이마스 줘서,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줘서 잘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때문에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생각한 거야. 우리의 상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인데 얘네가 어떤 구조? 냉전형 구조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냉전형 대규모 구조로 대치해야 되느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새로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융합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면 훨씬 우리가 유리하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러시아 탱크가 막 옵니다. 전투기도 막 오고 막, 예전 같으면 이제 레이더로 잡아야 되고 에이왁스를 띄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적의 형태를 보고 적을 판단하는 AI가 있어요.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탱크 같은 게 찍혔는데 저게 어느 나라의 무슨 탱크지? 이게 러시아제 탱크 같아. 보는 순간 이 AI가 판단하죠. 러시아제 탱크가 나타났고 위도가 어떻게 방위가 어떻게 위치가 어디야. 이걸 바로 지상부대한테 전송을 해줘요. 로켓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좌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버튼 3개만 누르면 그 지역으로 로켓탄이 쏟아져 나가요. 러시아군 전차들이 다 박살나는 거죠.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 이게 무서운 정도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술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내 위치를 정확히 쏟아져.
또 하나, 이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고급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AI 시스템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적의 통신 장비를 음성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분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몇십 명이 붙들어서 24시간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거지. 근데 AI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다 분석해서 하니까 이상하게 어느 통신 주파수가 한쪽에 집중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 또 미사일을 쏴요. 로켓탄을 쏴. 그럼 다 죽는 거죠. 이런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걸 전쟁에 활용하는, 이게 모자이크 전의 중요 핵심이거든요. 러시아군은 네트워크전을 이번에 하나도 못했거든요. 돈 문제예요, 돈. 또 하나, 러시아가 생각보다 디지털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러시아는 이 전쟁 전에 S108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전 시스템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무기체계 단말기를 달아요. 이걸 많이 못 달았어요. 이걸 많이 못 달은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전술을 써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상대편은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전적인 전술을 쓰다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끄는 거예요. 사실상 국력 차이를 보면 한 달 만에 끝나야죠. 러시아가 미국의 원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은 했겠죠. 근데 미국, 이런 서방 세계가 원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었을 거예요. 이제 대만 해협을 두고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미국의 핵심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를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시리아 내전 있었죠. 미국이 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석유가 안 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동에서의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반면에 걸프전은 뭐예요? 쿠웨이트가 점령당했죠, 이라크한테. 쿠웨이트는 굉장히 핵심적 가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핵심 가치 지역이라고 생각했으면 무기만 주지 않았겠죠. 병력을 파병했겠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만은 과연 미국의 핵심 가치 지역이냐? 맞죠. 특히 대만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거의 90%가 가는 쪽이 미국이에요. 지정학적 위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굉장히 비공식적 관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축함도 오고 항공모함도 지나가고 하잖아요. 대만 쪽으로. 우크라이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요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하고 중국 정찰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날고 그래요. 이거는 뭐 중국이 뭐 와다다다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중국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했어. 중국의 무슨 대학에서 2시간 안에 대만 점령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요 상륙작전을 해요. 근데 군사작전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상륙작전. 그리고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 대만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를 뭐 다 뭐 미사일로 때리고 뭐로 때리고 해서 그렇게 되면 바로 대만군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만 군사시설은요 100% 지하화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죠. 대만을 깡그리 다 파괴하고 나서 중국군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중국군이 얻는 게 뭐죠? 이런 거 생각을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미국은 핵심 가치 지역으로서의 파병을 결정해야 해요. 파병할 때 주요 전투부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부가 될지도 몰라요. 주한 미군이 스탠바이에서 비행해서 가면 2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2시간 안에 점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의 한계가 좀 있어요, 중국이. 우리도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F-16을 들여와서 우리가 조립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했죠. 우리가 조립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개발도 가능하겠다.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전부터 또 F5라는 것도 또 조립을 했어요. 근데 30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원천 기술을 뛰어넘는 게 쉬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중국 항공기들은 엔진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했는데 성능이 그만큼 안 나와요. 다 극복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모를 일이에요. 실전에서 붙어봐야 돼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계산을 맞췄는데 종전은 3번을 틀려가지고 이런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변화를 약간 감지하는 게 뭐냐면 2달 전만 해도 푸틴은 계속 핵 위협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푸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협상이란 말이에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했잖아요. 다음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어디냐? 멜리토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헤르손에서 멜리토폴을 점령하고 나면 멜리토폴 다음이 한참 4월달, 5월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격전을 치렀던 마리우폴이에요. 왜 헤르손, 멜리토폴, 마리우폴이냐? 여기를 절단해야지 돈바스에서 크림반도를 이어지는 러시아군 남부 회랑을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전략적 목표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공한다면 전쟁이 끝날 수 있죠. 협상이 그 전에 있느냐 그 이후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협상의 당사자는 3명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 세 명이 원하는 게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뭐예요?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크림반도도 다 내놔, 다 내놔. 너네가 했던 거 다 내놔.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는 거죠. 남북회랑 연결 성공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2022년 2월 23일로 돌아가는 거죠. 전쟁 나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정도는 해야지 러시아가 뭐 이렇게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쉽지는 않죠. 러시아가 개전을 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전쟁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푸틴은 정치 생명이 위험할걸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 전쟁 전으로 돌아가? 있을 수 없죠. 적어도 러시아군의 최소한의 전략 목표, 남북 회랑의 연결, 이것까지는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명분이 있고 체면을 쓴단 말이죠.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남북 회랑의 연결에만 성공하면 전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군의 전략적, 궁극적 전략적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면 공격을 했거든요. 키우까지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가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좀 배워야 할 점이라든지. 첫 번째 네트워크전의 중요성이죠. 네트워크전 없이는 현대전을 치를 수 없다. 두 번째 뭐냐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드론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장비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의 그 드론이 와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감시 시스템에 뭐 주파수 간섭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민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군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착에 실패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주사 맞았다. 근데 제가 이 드론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은 전부 다 드론에 의해서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무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이번 전쟁에서 너무나 크게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걸 쓸 때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정해서 함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생화가스라도 있어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아직 우크라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네네. 세계 질서 개편은 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특히 서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을 거예요. 지금 서유럽의 가스관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쪽 모이고 저쪽 모여서 이렇게 할 거다. 전 근데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국위에 따라서 다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 그렇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르드 스트림을 독일은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친중국 성향이에요. 중국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 다음에 호주 얼마 전에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뀌기 전에 호주 정부는 굉장히 중국에 공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이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얘기했었잖아요.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식량과 에너지 자원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를 경제 제재로 무너뜨린다. 굉장히 힘듭니다. 더욱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만 안 듣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핵심적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인도 가장 크죠. 인도는 사실 제3세계 국가의 좌장인데 인도한테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 말아라. 수입량을 2배로 늘렸죠. 러시아가 싸게 해주니까. 자기 철저하게 국익을 보는 다극화 시대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